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 고용 최대가 대립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갈등 번개를 없애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강골 검사에서 대통령 된 윤, 비상계엄으로 파면까지, 민주당 독주 지적한 헌재 탄핵을 압박수단으로 이용, 급기야 윤 대통령 파면 차기 대통령이 유력시되는 한국의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가, 이재명이가? 라고 제가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한국인 반정부 운동 부추긴 김여정, 윤석열 바보만 보고 있나? 트럼프 국가 엘리트 스파이 기관인 NSA의 최고 보스 해고.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연간 15만 달러를 벌면 집에 얼마나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바마와 해리스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일본 장기금리 1.16%까지 급락, 관세 충격의 국채 수요 증대, 고물가 성장 둔화 우려 불확실성 높아, 연준 의장, 망설이지 군사화하는 구마모토 공항, 주민에 대한 설명 없이 점점 더 불신감, 동짓날의 태양 윤석열,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강골 검사에서 대통령 된 윤, 비상계엄으로 파면까지, 곽진웅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4월 4일 13시 19분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강골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빠르게 올라 비상계엄 자충수 두며 파면 두 번째 대통령, 공정과 상식 내걸고 정치권 입문 후 당선, 임기 내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발목 잡혀 최후 진술서 개원 강조했으나 이변 없어.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친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것도 그게 그 수사 대상이었고,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황교안 장관도 아마 친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였고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이듬해 대구 고등검찰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에는 검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키웠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 참모들, 브레인들이 누가 그때 이제 붙었었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혼자 잘났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삼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에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요것도 가장 약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잘 만나야 된다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비롯해서 명북뱅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을 등을 돌렸다. 특히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등을 돌리면은 대통령 못 해먹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참패에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제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 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3대 2 정도 거의 뭐 야당 의원이 2명이면 여당 의원은 1명뿐이 안 되는 그런 수적 열세를 가지고 좀 힘들는 그런 권력 구조, 상대적 키가 너무 작아진 거죠.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어나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런 최근의 글들을 읽으면서 태극기 부대는 왜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 난리였는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탄핵 반대 집회는 탄핵 인용에 오히려 일조한 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개신교의 위장 집회에 멋모르고 동원당한 골빈 꼰대들도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런 골빈 꼰대들 속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민주당 독주 지적한 헌재 탄핵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 세계일보 4월 2일, 기자 이름을 제가 빼먹어서 미안합니다. 기자분한테. 어, 어느 정도 그 세계일보가 윤 대통령을 좀 동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냈습니다. 의혹에만 근거한 탄핵 취지는 제도 취지 아니야. 민주당의 국회의원 일방 행사도 지적. 민주당만의 책임 아니고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의 해악. 요게 골자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독주, 또 줄탄핵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탄핵소추 남발도 헌재에서 지적을 했다 이게요.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 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은 느꼈을 듯하다고 헌재에서도 양해 이해해 주는 듯한 그런 논리를 쭉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위기라든가 또 정부 정복 등 그런 어떤 테러 세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글쎄요 어떤 게 비상계엄이 돼야 되는 건지, 저희 나이 때는 비상계엄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넘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긴급처치 구호로 쭉 살아왔던 거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경찰서 앞에 가기 싫고 그런 분위기들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너무나 의아했고 어떻게 왜 그런 거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많이 좀 의아했던 그런 상황의 4개월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도 급기야 윤 대통령 파면 차기 대통령이 유력시 되는 한국의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가?
한국의 트럼프 이거 웃기는 짬뽕 같은 비유를 하고 있네요. 국내에서 먼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왜냐 소송을 많이 당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트럼프하고 이재명이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지 난 이해가 되질 않네요. 칸노 도모코라고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4월 5일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설 본란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가져왔습니다. 사실 기회주의자일지도 몰라. 선거는 생물이라고 불린다. 특히 한국의 선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파란을 포함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그동안 2016년 일본과 한국이 체결한 지소미아에 강경하게 반대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도 윤 정권을 맹비난하며 스스로 거리에 나서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외쳤다. 다만 전출의 한국지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대표에게는 확실한 신념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서 소리를 높여왔다. 2차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고 한일 협력이 필요한 이때이니 이 대표도 자중하지 않겠는가.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을 겨냥해 1월 중도층을 겨냥해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색깔을 바꾸는 거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자고 얌체같이 생기고 아주 그 간신 우리가 젊었을 때 쓰는 얘기인데 간신 XXX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 관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투표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도 대선으로 연장돼 우리 사회의 혼돈은 가중되고 있다. 왜 여기에 왜 우리 사회라고 표현을 했을까? 일본 기자가. 반일을 중단한다고 해도 친중인 이재명이 과연 트럼프의 대화 상대가 될까? 친중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친미 윤석열이 탄핵된 것은 근본이 다르다. 친중 대통이 또 권력을 잡는다면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누가?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간의 뉴스에는 탄핵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도 논짓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인 반정부 운동 부추긴 김여정, 윤석열만 바보만 보고 있나? 윤석열 바보만 보고 있나?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 죄송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한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해왔다. 그러나 북한 공식 매체가 전한 바로는 김정은 자신이 윤씨 개인을 지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총회 확대회의 발언에서 윤석열 괴뢰 정권, 윤석열 괴뢰 일당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 역시 개인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낸 담화에서 종종 윤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거명으로 비난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코아모테 역할을 자처했다. 일본말로 코아모테라는 게 우리말로 적절한 게 없는 모양이죠. 특히 2022년 11월 24일 담화에서는 한국의 국민은 윤석열 바보가 자꾸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국민의 반정권 운동을 선동했다. 그래서 남북의 긴장이 풀리는가 하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설사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북한의 자세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직 폭력배를 동원해 북한의 불법 송금한 의혹이 있는 리재명 씨는 평양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김여정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문재인이 침입하라는 증거. 김여정 씨는 2024년 1월 2일 담화에서 문재인 씨는 교환한 사람이었다라고 발언, 계속해 우리와 마주 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조로 같은 핏줄이니 평화니 공동 번영이라고 말하면서 중략 우리에게는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금지를 간청해 뒤에서는 미제 F-35A를 수십 기씩 반입해 여러 척의 잠수함을 추격시키고 종주 미국에부터 미사일 사정 제한 조치의 완전 철폐를 실현시키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직탄했다. 또 김정은도 앞서 언급한 발언에서 역대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에서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이었고 지금까지 그 이후 정권이 10여 차례나 교체됐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보수든 혁신이든 우리의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과의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양국관계, 전쟁 중에 있는 양국관계에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는 거죠. 요 문재인이 침입하라는 증거는 이 기사가 한 거 아니고 제가 여기 그런 경우에는 EDT라고 편집자가 요거 제목 달았다는 걸 했는데 요거는 제가 써놓은 말입니다. 트럼프 국가 엘리트 스파이 기관인 NSA에서 최고 보스 해고 조시 마이어 USA 투데이 2025년 4월 4일 티모시 하우 장군이 잘렸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리더십을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믿는 정치인으로 교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몇 안 되는 보류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드디어 잘랐다는 거예요. 버지니아주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크 워너는 또한 트럼프가 지난달 상업용 메시징 앱인 시그널에서 예멘의 전쟁 계획에 대한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해 국가안보팀의 어떤 구성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NSA의 비당파적이고 경험 많은 지도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연간 15만 달러를 벌면 집에 얼마나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마크 구베르티 지오 뱅킹 레이트라는 언론 매체인데 4월 3일 날 그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를 매기면은 외국에 관세를 주는 게 아니고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거니까 그거로 국가 재정이 좀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좀 소득세를 좀 절감하는 거로 그렇게 간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15만 달러 버는 사람이 연방소득세로 약 2만 5,500달러를 납부할 것인데 거기다가 주 및 지방세라는 것도 좀 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세금 절감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소득세 폐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첫째, 정부가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며 도지는 이에 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 수입을 포함한 현재 수준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연간 약 2조 달러의 연방 지출을 지금 줄여야 한다. 2024년 회계연도에 약 2조 4천억 달러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했는데 정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수입원을 교체하거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낮추고 수입원을 소득세 말고 관세로 걷어들여 가지고 소득세를 안 내게 하겠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적용되는 급여 세금이 포함되면 행정부는 1조 7천억 달러의 추가 수입이 좀 있어야 된다.
제고된 소득세 절감업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판매세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판매세는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소비자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주로 부유층에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판매세라는 것은 고소득 그 미국의 10% 비자들이 미국 전체 소비자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잘 쓰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갈 때 그 소비세든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좀 붙여가지고 관세에 의해서 수입가가 높아진 거에는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판매세 같은 거로 그 이름을 살짝 바꾸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또 공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뱅킹 레이트라는 것은 자기네들은 초당파적이며 경제의 모든 측면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정치적으로 초점을 맞춘 금융 스토리에 대한 균형 잡힌 보고서를 제시하기 위해 자기네들은 노력을 한다. 진보 언론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보수 언론도 아니고 균형 잡힌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자기네들은 노력을 한다.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네요. 오바마와 해리스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못 참겠다 깨꼬리 하고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카니타 이어, 에바 맥핸드, 데이비드 라이트, CNN이 그 진보 언론이니까 트럼프를 까는 얘기로 점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그 해밀턴 칼리지에서 연설한 내용과 해리스가 또 여성정의 정상회의 이런 데 가서 또 요즘 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로펌 계약한 더프 M 호프라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 모두는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참 추상적인 변호사도 그 좀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자기는 트럼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또 어떤 말을 하긴 해야 됐던 모양이죠. 일본 장기금리 1.16%까지 급락, 관세 충격의 국채 수요 증대. 이재준 기자가 뉴시스에서 4월 4일 오후 7시 51분에 보도한 내용이네요. 상호 관세 발동 여파에 따라서 1.16대로 급락을 했다. 그 국채 수요 10년물이 늘어나니까 비싸게 자꾸 사게 되면은 국채 가격은 그 비싸게 산다 그러면은 이자는 내린다 이거죠. 왜냐? 10만 원짜리 국채를 그 할 때는 할인율로 해서 한 5% 정도로 95%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거 이자가 괜찮다 싶으니까 조금 자기가 더 비싸게 나 96원에 살게 아니 9만 6천 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기금리가 1.21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4일 미국 금리는 심리 경계선인 4%를 6개월 만에 하회했다. 그 미국은 장기금 국채금리가 4%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메이지 야스다 에셋 앨러리스트는 관세 인상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시장이 휘둘리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 하락을 시사했다. 이게 새로 나온 만행짜리 돈이죠. 이 최신 이 사람이 어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본은행 설립할 때도 기여한 사람이고 한국은행, 조선은행 만들 때도 기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성장 둔화 우려 불확실성 높아 연준 의장 로이터 일본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 좀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FRB의 그 사명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양대 책무 달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진시킬 공산이 크지만 그 영향이 한층 더 지속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정책의 적절한 길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라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요.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간에 있는 긴장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의 하드 데이터는 뭐고 소프트 데이터가 뭔지 이게 전문적인 게 돼가지고 저 같은 소시민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연준이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화 두 개의 책무는 모순은 없다고 언급을 했답니다. 어쨌든 평균 관세율은 최대 27%가 될 것이라고 추산도 나오고, 바이든 정권 말기는 약 2.5%였다. 시장에서 현재 FRB가 0.25포인트 폭 금리 인하를 연내 4차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연준 의장이나 정치, 경제, 금융에서 고령 현역원들이 활동하는데, 한국은 한 70 넘으면은 저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야 예인 거로 돼 있는데, 이 사람 보면은 한 70는 넘은 얼굴 아니에요? 참, 아니 뭐 트럼프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80이 넘을 텐데, 자관 뭐 활기 있게 뛸 수 있고 역량이 있으면은 뭐 나이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망설이지. 군사화하는 구마모토 공항 주민에 대한 설명 없이 점점 더 불신감. 낙가무라 아즈식계라고 마이니치 신문에서 4월 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민간공항에서 2024년에 미군기가 착륙한 회사는 21 공항의 합계 317회로, 그중 구마모토 공항, 구마모토현 마시키치초의 최다인 88회였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정리로 판명되었다.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대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미는 큐슈 오키나와에서 낙도 방위 훈련을 빈번히 실시하고 있어 전문가는 지리적인 이유나 부대 운영 면에서의 이점으로부터 구마모토 공항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마을 의원인 바바 코세이 씨 73세는 금년 2월 하순 자택의 정원에 상공을 오스프리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육상 자위대와 미 해병대는 공동훈련 아이언 피스트를 큐슈 오키나와에서 실시해 육지 고유하라 분둔주의와 활주로를 공유하는 구마모토 공항에는 미일 쌍방의 오스프리가 도래하고 있었다. 2024년 12월에는 호주군의 KC-30 공중구기가, 2025년 2월과 3월에는 인도군의 C-17 수송기가 각각 훈련으로 날아왔다. 2024년 10월에는 미야자키 현의 항공자위대 니타하라 기지 소속의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가 와 폭음을 울렸다. 방위성에 의하면 전투기가 구마모토 공항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 본래 뉴스는 여기 마을 의원의 사진을 했는데, 제가 그 구마모토를 한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여기 아소산도 가봤었고요. 배를 타고서 나가사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건너서 이렇게 그 차를 타고서 나가사키까지 가서 나가사키 짬뽕을 먹으려고 간 적이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지리적으로 앞에 섬들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이 구마모토는 지리적 요건으로 해상 방어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TSMC가 왜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겠느냐. 대만에서 가깝기도 하거니와 중국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상 공격을 나름대로 이 지리적인 조건이 방어하는데 아주 유리한 장소라고 그렇게 좀 느낌이 왔었습니다. 동짓날의 태양 윤석열이라고 목루 티르 부부 방송인데 반중 친미 방송입니다. 어, 제가 뭐 설명한다기보다는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자료로 첨부한 거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은 이 십자가가 딱 이렇게 새로 세워진다는 표현을 했고, 스페이스 X가 왜 X라고 붙였겠느냐 뭐 요런 거, 또 뭐 그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도 왜 이렇게 이게 저기 십자가를 뉘어서 가는 거로 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다른 그 종교적인 쓰는 표현은 원시 반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천문 현상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연결해 가지고 천문과 수비학 뭐 이런 것까지 상당히 그 해박한 지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그 후적인 그 후일담적인 뉴스들을 세계일보에서 좀 표현을 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또 빠른 바쁘게 한 두 달 동안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상대적 크기가 이렇게 서로 상호 견제가 되면서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